자, 우리는 이제 반도체까지 다 배워서 하나의 중단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고 뒤에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단원이 전자기 파트에서 물질의 전기적 특성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1단원, 중단원, 1단원인데 여기 안에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지만 뭐 별거 없어요. 크게 소단원은 4개가 이렇게 있었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교실에서 원자와 전기력, 그 다음에 스펙트럼 봤었고 그 다음에 저번 온라인 시간 때 에너지띠 반도체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선생님이 봤을 때 전기적 특성은 뭐 원자 구조와 중요한 거는 원자 구조와 에너지 준위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원자 구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게 에너지 준위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의 개념에 대해서 봤고 그게 뭐 전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빛을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 그 다음에 고체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이제 에너지 띠의 형식으로 나오는데 그 고체에서는 이제 뭐 도체, 절연체, 반도체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나와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자와 전기력과 여기 차례로 이제 1단원부터 내용을 한번 차차 살펴보면 원자와 전기력은 뭐 크게 원자, 전기력 이렇게 나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자에서는 이제 전자와 원자 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자는 누가 발견했냐면 톰슨이 발견을 했고 원자 핵은 이제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러더퍼드가 이제 발견해낸 것이다. 그래서 원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게 뭐 보호의 원자 모형 이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보호는 설명 안 하고 이제 뒤에 스펙트럼에서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자와 원자 핵 사이에 작용하는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면 이제 전기력이다. 전기력은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쿨롬 법칙에 의해서 F는 이런 식으로 그 거리 제곱에 반비례 하고 전하량 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이런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가 벗어날 수 없다. 그걸 이제 만류인력과 우리가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의 스펙트럼에서는 일단은 스펙트럼 종류부터 봤었죠. 스펙트럼의 종류로는 연소 스펙트럼과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이 있었고 연소 스펙트럼은 이제 태양, 뭐 백열등 이런 것들이 있었고 선 스펙트럼이 우리 이제 문제였죠. 얘가 왜 선으로 나오는가? 왜 선으로 원소마다 선으로 나오는가?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준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었어야 됩니다. 에너지 준위는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을 때 전이를 할 때마다 빛을 흡수하거나 또는 방출한다. 따라서 이 전자가 가지는 이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원소일 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뭔가 원소, 수소면 수소, 뭐 헬륨이면 헬륨 이렇게 하나의 원소일 때 에너지를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면 이 준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준위가 겹쳐지면서 이제 띠의 형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띠는 고체일 때 나오는 거고 잠시 내려서 에너지 띠는 고체일 때 나오는 건데 이제 원자과 띠가 전자가 채워진 띠고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이 띠를 전도띠라고 했다. 기억이 나겠죠? 그 다음에 이 띠 간격에 따라서 도체인지 절연체인지 뭐 반도체인지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 띠 간격이 이제 아주 넓으면 절연체가 되고 이 중간이 되면 반도체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원자과 띠 바로 위에 전도띠가 있다면 도체가 되더라. 그때 이제 도체는
그 전류가 잘 흐르고 뭐 저항이 작은데 그 전기 전도도의 개념을 또 들고 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전기 전도도 시그마는 로분의 1 비저항의 역수이고, 이때 비저항은 저항의 그 상수라고 보시면 된댔습니다. 이게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그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는데, 그때 이 상수가 비저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저항이 커지면은 저항도 커질 수밖에 없죠. 이 비저항이 커지면, 즉 저항이 커지면 전기 전도도는 작아지겠죠.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는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게 뭐 순수한 반도체는 이제 원자가 전자가 4개짜리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했던 건 우리 불순물 반도체가 중요했습니다. 불순물 반도체는 N형과 P형이 있었죠. N형은 이제 네거티브, 전자가 많은 거예요. 전자.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를 5개짜리 써서 이제 전자가 많은 경우. 그 다음에 P형은 파지티브, 플러스 양공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3개 모자라게 써서 이제 양공이 많은 경우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순방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뭐 P형과 N형이 있을 때 P형에 이제 플러스를 연결을 하고 N형에 마이너스를 연결해줘야 이게 순방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반대로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확실하게 잘 안다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한 건지. 그래서 선생님 오늘 좀 문제 풀면은 시간이 조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시간 되니까 선생님랑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 공부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쌤이 1학년 때도 얼핏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단원을 적어놓고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끄집어내서 이렇게 한 장짜리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단원 사이의 연계성도 보이고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는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연계성을 보자면 처음에 이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이 원자 구조 안에서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에 뭘 말한 거냐면 원자의 구조를 말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설명하다 보니까 뭐 에너지 띠니 뭐 보호 원자 모형이 뭐 어떻니 저떻니 하면서 뭐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게 이제 나온 거지. 이것도 결국에 원자의 구조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원자의 구조에서 그러면 에너지 준위 이게 나왔다. 그러면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게 고체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반도체일 때 어떻게 되는지, 결국에 이거는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에서부터 에너지 준위를 하려다 보니 원자 구조에서부터 알아야 되니까 이런 단원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런 반도체의 기본적인 개념까지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오늘 바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꼭 본인 스스로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풀이를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 좀 수정을 할게요. 설명을. 그 선생님이 말했던 원자 핵의 안정성, 또 어디다 해볼까? 여기다 해볼까? 그러니까 원자 핵 반응을 할 때, 뭐 핵 분열을 하든 핵 융합을 하든 원자 핵의 안정성을 선생님이 좀 설명을 다시 수정을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자 핵의 안정성은 좀 정확하게 식으로 얘기하자면 원자 핵의 질량에다가 총 이 질량을 누가 가지고 있겠어? 양성자라든지 중성자라든지 핵을 이루는 이런 핵자들이 가지고 있겠죠. 그 핵자의 수, 즉 질량수를 나눠준 게 이제 안정성을 나타낸다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작을수록 안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총 질량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지. 우리 저 1학년 일반의 질량을 다 더했더니 100kg다. 근데 사람 숫자를 셌더니 10명이다. 그러면 한 사람당 평균 질량이 10kg겠죠. 100kg짜리가 10명이 가져간 거니까. 그런 식으로 평균 질량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총 질량에다가 이제 입자수, 총 핵에 구성하는 입자수, 핵자수,
뭐 입자수라고 적을게요. 핵자수겠죠, 정확하게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숫자가 얼마가 나오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공식은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핵자 한 개당 질량이 얼마냐, 평균적인 질량이 얼마냐, 이 질량이 낮을수록 안정하다. 왜냐면 이제 핵 반응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방출을 했다라는 말이니까. 이때 이거를 세봤을 때 이제 가장 작은 원자 핵이 철이라고 해당을 합니다. 철은 이제 Fe죠. 이게 원자 번호가 25번인가 6번인가? 26번이겠네요. 26번이고 그 다음에 이 위에는 보자. 56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안정한 원자다. 원자 핵이다. 그래서 뭐 문제를 풀 때 쌤이 그때는 그냥 이 입자가 숫자가 커지면 그냥 불안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핵 분열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이 이제 가장 안정하다라는 거는 선생님도 얼핏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좀 설명을 하다 보니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이 가장 안정하고 그 다음에 그 외로 갈수록 이제 불안정해진다. 철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보다 질량수가 큰 우라늄 같은 애들은 92에 235가 되겠죠. 얘가 뭐 크립톤, 그 다음에 바륨 이런 애로 쪼개지잖아요. 뭐 중성자 이런 것들도 나오고 뭐 중성자 생략하고. 그랬을 때 이 92는 이미 철로부터 아주 멀어졌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우라늄은. 근데 이제 36과 56, 즉 철과 조금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히려 우라늄보다는 안정된 물질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핵분열이 일어났을 때 더 안정한 물질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소, 헬륨 이런 애들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헬륨이 뭐 만들어지고 또 중성자 뭐 만들어지는데 이때도 수소나 헬륨이나 사실 이것들은 안정성을 비교하기 거의 미세하다고 합니다. 수소나 헬륨이나 다 워낙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거의 뭐 질량수에 그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수소에서 이렇게 헬륨으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되거든. 에너지가 질량 결손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즉 얘네들보다 얘의 이 평균 질량이 더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헬륨이 더 안정적이다 라고 엄밀히 얘기하자면 헬륨이 더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에 가까워지면은 안정적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철보다 질량수가 큰 우라늄 이런 애들은 핵 분열할 때 평균 질량이 낮아져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평균 질량이 낮아져서 안정적이고, 수소나 헬륨 이런 철보다 질량수가 작은 애들은 핵 융합할 때 이제 에너지를 또 방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질량의 결손이 일어나서 평균 질량이 또 내려갔겠죠. 그래서 안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 융합이든 핵 분열이든 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그 핵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라늄은 또 핵 융합이 일어나기 힘들겠죠. 이미 그 자체로 불안정한 물질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쌤한테 편하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계속 일단 문제를 풀어봅시다. 먼저 1번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한 내용이네요. 옳은 것을 같이 찾아봅시다. 자, 기읍. 이 실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것. 기읍.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알 수 있죠? 왜? 뭘로 알 수 있느냐? 알파 입자가 투과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빈 공간이니까 원자 핵이 그대로 알파 입자가 그대로 뚫고 갔겠죠. 그 다음에 니은.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은 같다. 자, 이게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까?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로는 원자 핵의 양 전하량이 어떤지, 그 다음에 전자의 전하량이 어떤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D은 원자의 중심에는 작고 질량이 큰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 존재한다. 이거는 알 수 있었죠. 원자 핵을 발견한 실험이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2번. 가와 나는 각각 Q, Q
그 다음에 QC, 인, 세 점전화 ABC가 이 R만큼 떨어져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A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 이건 서로 당길 거고 뭐 어떤지 반대는 방향은 반대라고 되어 있네.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전기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자, 그러면 얘가 밀려나기 위해서는 얘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 일단 뭐 플러스 전하라는 거, 전하의 종류는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기력을 쿨롱 법칙으로 적어보자면 일단 정확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K의 이제 거리 제곱 4R 제곱에 그 다음에 Q 제곱 전기력의 크기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얘를 비교를 해보면 R 제곱분의 QC가 되는데 이게 같대. 그러면 QC가 얼마가 돼야 될까? QC가 4분의 Q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 4분의 Q가 돼야 4R 제곱분의 Q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QC는 4분의 Q이고 플러스 1이다.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에 3번. 그림 가는 수소 원자의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전자의 전위에 해당되는 ABCD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시광선 영역. 자, 그럼 수소에서 가시광선이 나오려면 N이 어디로 떨어질 때? 2로 떨어질 때 가시광선 영역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해당되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이거 문제 일단 먼저 분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2로 떨어진 애가 누구냐면 B와 C네. 얘네들만 가시광선이겠죠. A는 뭘로 나왔을까? 자외선 에너지가 크니까. 그 다음에 3으로 떨어진 D는 뭘로 나왔을까? 적외선으로 나왔겠죠. 그 중에서 이제 파장이 1로 가면 파장이 길어지죠.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자, 파장이 길면 진동수는 작아질 거고 그 다음에 진동수가 작아지면 에너지는 HF니까 E는 HF에 의해서 에너지도 줄어들겠네요. 그럼 1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다. 그러면 지금 2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가장 작을 수 있는 애가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지. B. 그래서 656 나노미터에 해당되는 파장이 이제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장이 커진 거는 4에서 2로 떨어질 때 얘가 C가 되겠네요. C. 그 다음에 이 지금 세 번째 선은 5에서 2가 되었을 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은 6에서 2가 되었을 때. 뭐 얘는 4에서 2가 된 거고 얘는 3에서 2가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A나 D는 여기에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분석했으니까 기억부터 보면은 기억 이렇게 쌤 좀 크게 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에서는 기억은 B에서 방출된 빛이다. 이 기억은 C에서 방출된 빛이죠. C 틀렸고 이거 C에서 방출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방출되는 파장은 C에서가 A에서보다 길다. 자 보면은 에너지 누가 더 크냐 보면은 C랑 A 비교를 해보면 A가 더 에너지가 더 크죠. 얘가 이제 진동수가 그만큼 더 클 거니까 파장은 더 짧아져야 되겠네요. A가. 그래서 파장은 C에서가 A에서보다 길다 하면은 맞는 보기. 디귿. C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B와 D에서 각각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합과 같다. 자 봅시다. C에서 방출되는 이것 좀 지우고 볼게요. C에서 방출되는 애는 이 에너지. 결국 이게 에너지 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에너지 크기 이거고 D는 에너지 크기 이거고. 그러면 B 더하기 D 하면은 C가 맞겠네요. 에너지는. 그래서 얘는 맞다.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림 가는 도체, 반도체, 절연체 중 하나의 물체 A, B, C로 에너지띠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이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먼저 A 보면은 얘는 절연체가 되겠죠. B는 도체, 원자과 띠 바로 위에 전도띠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C는 띠 간격이 얘보다 작으니까 반도체. 그러면 여기에도 마저 써야 되겠네. A는 절연체, B는 도체, C는 반도체. 자 기억 A는 절연체는 C 반도체에 비해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기 어렵다. 이거 맞고 니은
이게 이제 띠 간격이 넓으니까 이동하기 어렵고 얘는 띠 간격이 좁으니까 이동하기 쉽다. 니은 실리콘은 이제 반도체입니다. C와 같은 에너지 C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도체니까 전기 저항이 작으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5번 발광 다이오드 LED를 얘는 결국엔 PN 접합이라고 했습니다. LED는 PN 접합 반도체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했다. X, Y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스위치 S를 A에 연결하면 자 여기에 연결하면 LED에 불이 들어온다. 그럼 이때 이제 순방향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랑 연결된 애는 누구? P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랑 연결된 얘는 누구? N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봅시다. 기읍 X는 N형 반도체 맞고 니은 Y는 P에서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쵸? P 포지티브니까 플러스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디귿 S를 B에 연결하며 역방향이죠. 역방향일 때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의 이동 방향은 PN 접합에서 멀어지는 방향이다. 자, 역방향일 때는 이게 뭐 N이고 P이고 있을 때 역방향일 때는 이제 그 P에 있는 양공은 이쪽 방향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N에 있는 전자는 제일 끝으로 모인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합되지 못하는 이런 이게 넓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공핍층이. 그래서 PM 접합에서 멀어지는 이게 접합, 이 가운데가 접합이 되니까 이 가운데에서 멀어지는 방향이다 하면은 맞는 보기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총 5문제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문제집의 내용을 좀 더 풀어보고 이 단원을 정리하고 우리 다음에는 이제 물질의 자기적 특성으로 들어가서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이제 자기적 특성 하면은 다 나간 겁니다. 자기적 특성에 몇 개 안 돼요. 뭐 너네가 다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 뭐 어렵지 않으니까 뭐 전자기 유도 이런 내용이라서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교실에서 봅시다.